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48번째 시간, 십자가로 돌아가라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이 제목으로 한 몇 번 계속 시리즈로 이야기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십자가로 돌아가라의 그 두 번째 시간에서 르네상스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루터의 십자가 신앙, 그걸 주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순서는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는 라틴어가 아드 폰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초점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인데, 이제 이 서양 이제 문명사를 보면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부르짖은 두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르네상스와 그다음 종교개혁, 이 두 시대가 다 근원으로 돌아가라 라는 슬로건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본다면은, 이게 또 이 학자들마다 시기 구분이 아주 차이 나고, 어떤 사람은 12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르네상스가 17세기까지 계속된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극단이지만 대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면 14, 15세기 정도,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은 16세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 이거는 이제 원래 이탈리아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게 불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은 르네트르, 다시 태어나다. 그 명사형이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이제 불어에서는 이 앞에 R자를 영어식하고 달리 히읗 발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좀 쓴다면은 흐네상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은 이제 루터의 1517년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에 95개의 조항을 내걸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딱 15세기까지 1499년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또 되느냐, 아니면 1516년에 끝나고 이런 건 아니죠. 막 중복되고 교차되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는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냐, 이 그리스 로마 고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고전, 예를 들면 뭐 많죠. 근데 대표적인 거 보면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든가, 뭐 어떤 뭐 이 유명한 시인들, 또 이 로마의 또 시인들, 또 뭐 이 철학자들,
또 그리스, 로마 고전,希腊, 그리스 철학이 또, 철학의 문헌이 또 많잖아요. 어쨌든 그리스, 로마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이걸 부르짖는 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인간성 존중을 했다. 인간성 존중 시대. 이걸 뭐 인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인문주의. 인문주의가 뭡니까? 휴머니즘. 호모가 인간이니까 휴머니즘이다. 인간성 존중, 인간성 중심. 인간성 중심. 그러면 이 서양이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인간성 중심이 아니고 신중심이 된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인간을 뭐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모든 사고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하지 이런 시대였다. 근데 여기 이제 종교개혁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가, 원천이 어딘가 하면 이제 초대교회로. 그리고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결국 이제 헬레니즘의 부활이죠. 헬레니즘. 여기는 헤브라이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목표는 같은데 그 근원이 다른 거야. 그건 그리스 로마 정신으로, 이거는 히브리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 미친 영향, 충격파의 강도는 어느 게 더 셌냐 하면 이쪽이 훨씬 세게 된 거죠. 뭐 르네상스 운동 때문에, 문예부흥 운동 때문에 뭐 전쟁 나지는 않았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는 30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뒤로도 뭐 신구교 갈등에서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종교 전쟁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르네상스가 어떻게 이제 시효이 됐냐, 그 어떤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쭉 천년 전으로 거슬러, 물론 뭐 하면 뭐 천년 전부터도 이 원인이 되긴 되겠지만은 그 근접 원인을 생각하면 결국 그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12세기까지 있으니까 5차에 걸쳐서.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2차 때 점령하고, 그것도 뭐 결국 나중에 뺏기게 되고 1, 3, 4, 5 다 실패했어요. 근데 어쨌든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슬람, 이 아랍 문명, 이슬람 문명과 이제 조우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이슬람 문명이 그 한 10세기, 11세기, 12세기까지 서구 문명보다 더 앞섰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슬람 문명이 이 서구 사회에 뭘 갖다 줬냐. 여러 뭐 천문학 기술부터 해서 수학, 천문학, 자연과학적인
이 학문뿐만 아니라 이제 사상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을 줬어요. 저술. 참 웃긴 일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고전의 그 핵심을 차지해야 될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이 그 긴 시간 동안 서구 사회에서는 소실되고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자기들 아랍어로 번역하고 연구하고 아리스토 사상 덕분에 이슬람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네. 그 뒤늦게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그리스어로 올 텐가 아닙니까? 그리스어로 된 거는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고 또 이슬람 아랍어로 번역된 건 또 이제 아랍어를 또 라틴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형이상학, 윤리학, 뭐 정치학, 자연과학, 논리학 많은 분야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제 중세 후기의 그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가 토마스 아퀴나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골조를 가지고 성경사를 이제 채워 넣은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예전에 5세기에 이제 플라톤 철학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의 내용을 그게 이제 쏟아낸 거 아닙니까? 이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건 조금 이제 르네상스 직전에 한 11세기, 12세기 때부터 시작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저술들이 번역되고 그 학자들에게 또 이해되고 소화돼서 이 서구 사회에 보편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요.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교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학문뿐만 아니라 이 이제 문명, 그다음에 이슬람, 아시아와 이슬람 문명의 상업적 교류가 또 활발해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아직까지 물론 막 봉건 사회 체제지 아직까지는 르네상스 시대도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봉건 사회가 뭡니까? 봉건 영주. 지금도 뭐 이탈리아에 가보면 마을은 전부 그 성이 요 산 꼭대기 딱 서 있어요. 여기에 성당 있고 뭐 교회 있고 성주 건물 있고 여기 성에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높은 지역에 다 돼 있어요. 높은 지역. 그 일대 예를 들어 한 군, 뭐 아니면 큰 도시 시 여기를 다 이탈리아 전역을 분야해서 나누는 봉건 자기 영토잖아요. 땅이 다 자기 거야. 그 봉건 영토를 관장하는 영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하면 제후죠, 제후. 제후.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농업이었어요. 그럼 이제 농사 짓는 농민은 신분이 뭐냐? 정확히 말하면 농노입니다. 농사 짓는 노예. 소작농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농사 지어주고 바치고 자기 좀 얻어먹고. 그 국민들 대다수가 농사 짓는 노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건 영지의 고난이 얼마나 막강했어요. 이게. 이런데 상업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뭐 베네치아 이런 데는 해양 도시 아닙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상업적 교류, 그 교통 요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업적 교류로 말미암아 도시가 발달했던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좀 깨이게 되는 거지. 촌에서 농사만 짓고 일정한 루틴을 반복하다가
이제 뭐 외국 분물도 접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콜럼버스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대항이다, 저런 우리 미지에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 하고 말이죠. 예,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이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본격적인 과학혁명은 아니지만, 과학에 서서히 눈 떠가는 시기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상대로, 그리고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은 한편으로 이슬람 문명 또 뭐 아시아까지, 그 넘어 아시아까지, 중국에 있잖아요. 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목학 이게 다 이제 아시아하고 교역한 거 아닙니까? 한데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교황청의 권위가 추락. 그 십자군 전쟁 5차 하는 동안에 제일 강력한 이제 이 군대가 인구가 제일 많고 프랑스였어. 그 다음 영국. 그 다음 뭐 독일 좀 되겠죠. 근데 5차에 걸쳐 했지만 실패했어.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을 독려하는 최선봉에 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황 아닙니까?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왜? 이슬람 세력이 성지 순례자들을 뭡니까? 통행료를 엄청나게 받거나 또 수틀어지면 금지시켜놓은 거라. 근데 이 중세 가톨릭에서 성지 중에 성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거라. 기독교의 발상지인데 예수님이 걸어 다닐 땅인데, 그리고 이 성지 순례가 한번 갔다 온다. 우리 뭐 죽기 전에 뭐 어디는 꼭 한번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천군데 이런 게 아닌 거라.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은 이 죄가 많이 삭감됩니다. 면죄. 완전 다는 아니지만 프로가 다 있어. 예루살렘 갔다 오면은 얼마 어디. 이러니까 왜 면죄가 꼭 돼야 되냐? 죄사함이 돼야 되냐? 면죄해야 이게 천당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싱하는 게 아니구나. 한번 생각해요. 이 당시에 유럽 남성의 평균 수명이 45세까지잖아요. 45세. 좀 뭐 결혼해가지고 뭐 아주 사람 많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마감하고 영원히 저들 세계에서 내가 천당 먹고 지옥 가면 어찌 됩니까? 이 심각한 거라. 근데 이 성지순례는 뭐 아무나 가나요? 여기도 다 실력이 돼야 되지. 아무나 못 가는 거야 사실. 근데 이 성지순례를 막아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 실패해서 이제 추락이 됐어요. 그래서 뭐 르네상스 공연이 생겼겠어요? 그리스 로마의 정신을, 인문 정신을 되살려한 거는 그만큼 이 기독교 복음이 힘을 잃었다는 이야기지. 기독교 복음이 처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약소국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또 이단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기독교가, 쫓겨난 기독교가 완전히 헬레니즘을 정복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좀 뭐, 그때 혼합도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르네상스, 1400년, 1500년 지나면서, 1000년 넘게 지나오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헬렌 집이 더 나은 거 아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워낙 가톨릭의 이 성직자들의 부패와 만행 때문에, 그것도 농사만 지어서 모를 건데, 막 사람들이 깨이다 보니까, 신문물을 막 접하다 보니까, 이게 의심을 하게 되고, 반발하게 되고, 저항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이제 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네상스 시기에 14세기 아닙니까? 이때 뭐 유럽 사회를 엄청나게 그 파괴시키는 사건이 뭐냐? 그게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블랙 디지즈. 패스트죠. 요게 1347년에 흑사병. 여기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1348년에 프랑스, 1349년에 영국, 그 다음 1350년에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까지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그때 유럽 전체 인구 얼마나 좋냐? 3분의 1이 사망했어요. 뭐 지금 2020년이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었지만, 그래도 뭐 이래 좋은 건 아니잖아요. 10분의 1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엄청난 장이죠, 이제. 그래서 넷플릭스에 그 정확한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메디치 가문, 르네상스 문화를 이 주도한 메디치 가문 이야기가 여러 회에 걸쳐서 그 넷플릭스에서 상영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세균칸 의식이 없었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 걸린 걸 하나님께 낫게 하려고 기도한다고 피렌체 성당에 다 모인 게 사람들이. 거기서 또 몽땅 다 걸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메디치가 그때 그 리더의 어머니도 모친도 결국은 그 패스트 그래 죽더라고. 이게. 야, 거의 뭐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유럽 사회 경제 구조가 그때 완전 망가지는 격변을, 그죠. 이러니까 더더욱 이 소위 말하는 신심이 떨어지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십자군 전쟁, 이건 한 13세기 됐다면, 그 뒤에 신심, 믿음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딴 사람은 몰라도 사제들은 좀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밑에 평민들은 좀 뭐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좀 이게 특별 보호하에 안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맹 죽네. 성당에 다 모였다. 몽땅 다 죽은데.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호하는 신이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제 이 당시에 르네상스 시기에 좀 유명한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가 이제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조금 뭐 후기입니다만, 르네상스 1666에서 1536. 그럼 15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16세기 초반에 걸친 사람들이, 이 루터하고 거의 같은 이제 뭐 연배라 해야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거의 죽은 연도 거의 비슷하고. 이 에라스무스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천재 중에 천재죠. 그래서 이 15세기 후반, 16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이 유럽의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라틴어, 그리스어 능통한 거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전번에 그 뭡니까 성경 뭐 이게 그 뭡니까 문헌 그할도 볼 때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사본을 그 편집한 거 있잖아요. 그 편집본을 가지고 영국에서 번역한 게 킹 제임스 버전, 지금 번역은 그때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원래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 금욕주의
출신이고, 그 다음 또 이제 실천적 신비주의가 맞아. 이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소속된 이제 단체가 공동형제단이었어요. 여기 출신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기독교에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 이제. 근데 이제 14살 때 어거스틴 수도원에, 루터도 어거스틴 수도원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어.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뭐냐, 이 그리스 로마 고전 문헌과 이 실천적 심리, 이 실천, 헌신, 기독교적 헌신, 그 이제 에라스무스는 이제 왜 이제 언급을 하냐 하면, 이 사람은 이 고전 문헌, 요 헬레니즘, 기독교적 헌신, 헤브라이즘, 실천만 한 게 이 사람이 그리스 사본을 편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을 접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접목시키려. 그래서 처음에는 루터가 1517년 뭡니까? 종교육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지를 많이 했어요. 독일 사람 아니지만은, 했는데 너무 이게 막 거의 과격한 혁명처럼 나가니까 에라스무스는 발을 빼푸는 거예요. 지나친 과격한 종교적 쏠림은 사람의 자유를 훼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친 종교적 쏠림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루터가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과격하다는 거지, 이제. 이런 혁명이. 그래서 발 빼뻗는 거라. 그래서 이제 미직적한 개혁, 미지근한 개혁, 온건한 개혁주의자. 그래서 이걸 지지하는 에라스무스의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어찌 보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경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경계인.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막, 중도로. 다 좋게. 다 좋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이걸 하면 고전 문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고전 문헌에, 그리스 고전 문헌, 스토아 사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스토아 윤리하고, 스토아 학파의 윤리하고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수훈, 산상수훈 스토아 윤리. 요걸 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스토아 윤리도 뭐 훌륭한 말이 많잖아요. 뭐 복음서에 산상수훈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다 인간의 삶에 필요하고도 훌륭한 이런 윤리적인 교훈들이다. 이렇게 또 접목하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경계는 어찌 생각하면은 양쪽에서 다 환영받는다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다 배척받는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죠? 넌 도대체 어느 쪽이냐? 어머니 갈 때 이 경계는 말. 이런 이제. 이제 이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휴머니스트인데, 휴머니즘 하면 이제 뭡니까? 헬레니즘 정신인데, 기독교적 휴머니즘. 기독교적 휴머니스트다.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스토아 윤리, 이 우주를 운행시키는 우주의 편만한 이성 로고스, 인간도 인간의 영혼이 로고스의 지배를 받잖아요. 로고스. 그거 선하지. 그러니까 그럼 인간성을 어떻게 보냐? 헤브라이즘은 인간은 어거스틴 해석하면 인간은 원죄에 빠져 있다. 존재 자체가 원죄다. 이거고 헬레니즘적 인간은 본성상 선한 거야. 선. 그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나? 이런 문제를 에라스무스는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뭐 에라스무스 해결 못할 바에는 에라스머스 금방 떠오르는 겁니다만은 이래요. 그래서 제 한동안 가까이 지내던 참 어떤 사람은 나는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을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대도 아닌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나 종교 개혁이나 다 이 중세 교회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르네상스. 너무 종교적인 권위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누르니까.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는 중세 이 대부분의 농민들을 일상생활을 일생을 지배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일상을 지배하는 거야. 매일매일을 지배하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왜? 딱 날 때 뭐 해야 됩니까? 세례를 줘야 돼요. 세례 주는 게 이제 원죄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받고 태어나면 이제 끝이야. 그건 지옥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 반드시 세례를 받아요. 날 때부터 딱 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생 동안 뭡니까? 7성사가 있잖아요. 7성사. 죽으면 죽을 때까지. 결혼할 때 성사 해야 되지. 결혼 그 교회에서 해야 되지. 그리고 세례명 주지. 또 죄 지면 또 고해 성사해 또 죄 사해 주지. 이러니까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그 성당의 종탑 뭡니까? 딱 치면 이제 집에 가라, 이제 끝났다 하면 또 이제 농사 짓다 또 집에 돌아가는 거지. 아침에 또 땡땡 치면 이제 또 나와 일해라 하면 또 이랬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안정된 정돈된 사회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르네상스가. 그래서 방향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는 헬레니즘이 우리의 원천이다. 이쪽은 헤브라이즘이 원천이다. 이렇게 각각 다른 원천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의 이 직접적인 발단은 뭐였습니까? 면접을 팔았다 이거지. 면죄부. 이걸 이제 왜 팔게 되었냐 하는 걸 이제 보면은, 이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있었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 이 사람이 1503년에서
1513년 10살 살다 죽은 게 아니고 교황 재위 기간이 10년간 심수행. 이 사람이 이제 그때는 교황청 영지가 많았잖아요. 교황청 땅이야. 그리고 교황 직속 군대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모자란 병력은 용병들. 그때는 용병이 많았어요. 용병들을 들어서 쓰는데 땅 때문에 다 전부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지만은 교황청 땅하고 영주 땅하고 이렇게 이제 애매할 때 나와바리 싸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율리우스가 못 참아요.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땅 뺏어버린 거예요. 교황이. 이랬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용병도 전부 돈 주고 전쟁시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역대 교황들이 거의 다 그랬지만 교회 관직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그러면 아주 요직, 종교세가 많이 거친 데는 비쌀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받고 이러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가 이 교황의 권위를 드높이려면은 일단은 자기가 있는 이 베드로 성당이 더 삥까뻔쩍해야 되는 거라. 근데 베드로 성당은 처음 지어진 거는 4세기 때 이미 짓어서 4세기. 근데 그때는 별로 안 크겠지. 그러니까 계속 개축, 증축 해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있은 일은 아니고. 근데 볼 때, 이걸 더 멋있게 확장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16세기, 이때 초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때가 르네상스 시대니까, 이제 중세는 고딕 양식 아닙니까? 근데 이제 르네상스 양식으로 이제 건물 양식이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걸 르네상스 양식으로 성당을 확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르네상스. 양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성 베드로 유고를 여기에 딱 안장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이러니까 교회 관직을 매매를 본격적으로 이제 막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성 베드로 성당은 언제 이 정축이 완공됐냐? 이 율리우스 2세 죽고 100년도 넘어가지고 1626년에 완공됐어요. 지금 이제 있는 이 바티칸 그게 이제 소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면제부는 이제 이 사람이 판 건 아닙니다. 이제 교회 간직 매매하고 했는데 면제부 판매는 누구부터 시작됐나 하면 이제 요담 교황이 레오 10세입니다. 레오 10세. 이 레오 10세는 이 피렌체의 명문가, 피렌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명문가 메디치 가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오반니 메디치인데 이름을 이제 교황이 되면서 레오 10세가 된 거죠. 그래서 메디치 피렌체 가보면은 그 메디치가에서 3명의 교황이 배출됐어요. 그때 교황 옷하고 모자하고 지팡이하고 다 그 진열을 해놨어요. 피렌체 레오 10세.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이 사람 때도 완공 못했지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정말 멋있게 이어받아서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면제부 판매를 다시 생각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십자군 전쟁 가서 처음에 십자군 전쟁 가면 참전 용사들은 전부 면제부 주는 거야. 살아와도 면제부 안 되고 죽어도 무는 면제부고. 십자군 성전에 참여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한동안 조용하다가 이게 레오 10세 이전에 벌써 훨씬 전에 면제부를 또 처음에 누가 팔기 시작했냐. 그건 판 건 아니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건 판 건 아니야. 줬는데 면제부 판매를 누가 했냐 하면 클레멘트 6세라는 교황이 있었어요. 클레멘트 6세. 이 사람이
이제 왜 교황의 아비뇽 유폐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세계사에 보면.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이 완전히 황제를 굴복시킨, 카노사에서 굴복시킨 이제 이야기고, 그 뒤에 세월 지나가지고 교황권이 약화되면서 프랑스 왕에 의해서 거의 뭐 유폐되다시피 로마에서 어디까지 끌려갔느냐. 프랑스, 남프랑스 아비뇽 한 도시 있잖아요. 아비뇽이 그 세계적인 연극제가 열리는 거야. 아비뇽에 가는 거라. 뭐, 그 지역에 유명한 와인이 샤또네프 디 파프가 있어요. 그 파프가 교황 아닙니까? 포프.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도 밭이고 거기서 와인을 만든 게, 그건 지금도 상당히 좀 비싼 와인이에요. 이 사람이 아비뇽에 갔는데 집이 너무 거칠어야 되는데 뭐 이거 있습니까? 아비뇽에 교황청.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황 뭡니까? 궁전을 지어야 되는 거라. 이때 이제 면죄부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이게 몇 년이냐? 한참 전이에요. 1343년. 그럼 벌써, 뭐, 이 사람보다 한 200년, 200, 한 50 전에 아마 판 거야, 이게 이제. 이런 전적이 있어요, 면죄부를. 네, 팔았어. 그래서 이제 레오 10세가 드디어, 이제 면죄부를 팔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했는데, 레오 10세 초상화 보면요, 굉장히 뚱뚱하게 얼굴이 커요. 욕심 많게 생겼어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또 메디치가 출신 아닙니까? 메디치가는 그 드라마 그 넷플릭스 봐도 그렇지만은 그 은행업하고 제약업하고 이걸로 막 요즘 말하면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재벌택이죠. 요즘 말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예부흥에 돈을 쏟아가지고 많은 이제 예술품을 이제 만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오 10세가 그런 가문의 어떤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면서 면접을 팔았어. 근데 이제 그 독일에 알버트라는 추기경이 대주교였어. 마인츠. 독일에 마인츠 한 데 있거든요. 마인츠 대주교 알버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알버트는 마인츠 대주교 전에 다른 지역에 대주교를 27살 때 대주교 시작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27살 대주교 좀 시작했어. 요때 때 정확히 나이를 모르겠습니다만 마인츠 대주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주교니까 관장한 지역에 이 교회 관직을 매매를 하는 거야. 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 매매한 돈을 일부를 떼가지고 교황에 갖다 바쳐야 자기 자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또 주기경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레오 14하고 알버트하고 수의 계약을 맺어. 그래서 네가 그 지역에서 소위 말로 삥 뜨더라. 된 거죠. 신자들 삥 뜨더라. 면죄부로. 근데 지금 돈은 그거 뜯어가지고, 걷어가지고 내려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아우구스부르크 하는 게 독일 아주 남쪽에 그 도시거든요. 거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금을 받아가지고 미리 면죄부 받았다 치고 미리 돈을 교황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로 채워 넣는 거라.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제 이 면죄부 파는 선수가 있었어. 루터 500주년 기념에 영화가 있어요. 루터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나와요. 배우가 나오는데 요한 페첼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중적인 웅변을 대중 웅변 달인이죠, 맞아요. 이 사람이 이제 초빙 받아가지고 독일 도시를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 사람 이 구역에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 이 면죄부를 사면 자기 자신뿐 아니고 연옥의 친척들 죄 사면까지 다 해결된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이 통 속에 짤랑 소리 날 때 여러분 친척들의 부모님하고 친척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 예. 그거 완전 그거 뭐 헛가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삭소니 지역에 이 봉건 영주를 했잖아요. 선제후는 선거권이 있는 이제 황제를 뭐 이렇게 막 이 선거해가지고 이제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황제 추대할 때 선거권이 있는 제후가 선제후라. 그게 제후 중에서도 막강한 제후지. 이 프리드리히라는 그 루터가 있는 지역 전체를 더 이상을 관리하는 프리드리히라는 이 제후가 있었는 거죠. 이 사람이 또 뭘 했냐? 이 사람은 이 뭡니까? 성골이 뭐죠? 성인들 뼈, 죽은 뼈. 이 성골 유물을 5,000점 넘게 가지고 있는 거라. 모았어. 왜 모았냐? 이 성인들 성골을 찾아와가지고 관람하면 이것도 또 면제가 되는 거야. 면제. 그래서 아주 이 선제후가 프리드리히가 쏠쏠하게 재미를 보는 거야. 입장료를 딱 받고 한번 하면 이제 또 면제가 여기 죄가 많이 삭감되는 거지. 포인트 많이 삭감돼. 이래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요한 테첼이 교황이 보낸 그 요한 테첼이 자기 관할 구역에 돌아다니면서 면접 돈을 끌고 가면 자기 장사에 지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시에 올라간데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출입금지, 니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오지 마.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당장 그걸 보낸 교황청하고 또 여기 대주교 가톨릭 알버트하고 상당히 껄끄러워지지. 근데 출입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루터가 이 1517년에 95기장을 걸었잖아요. 이 판매를 언제 했냐? 1517년 했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해 또 걸고. 한데 루터가 그러면 교황청 보낸 이 요한 테첼의 면제분 사면 안 되고, 프리드리히의 이 관람하면 면제, 이거는 뭐 박수 쳤겠어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걸러 먹었다고 막 비난을 했는 거라. 그래, 이제 이 프리드리히가 속은 상하지. 저것이 뭐지? 나한테도 달라드나? 이렇게 됐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라. 루터 편을 들 거냐, 그래도. 독일, 자기 휘하에 있는 시민인데, 아니면 이 요한 테첼, 이걸 편 들까 할 때, 누구 편 들었겠어요? 프리드리히가 누구 편 들었겠어요? 루터 편 들지. 그래도 요한 테첼보다는 이놈이 낫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됐다 이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뭡니까? 근원으로 십자가 돌아가는 십자가는 안 나오고 뭐 르네상스 역사 이야기, 세속적인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어쩌면 이제 간간히 뭐 이까심으로 여기 또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르틴 루터를 한번 보면은 루터의 일생은 뭐 전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뭐 루터 전기만 몇 건까지인지 몰라요. 한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자면은 루터가 1505년에 벼락 맞을 뻔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그 이제 학교에서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집에 방학이라고 가는 길에 바로 근처에서 벼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팍
탁 엎드려가지고 나를 주님께 그때 뭐 성 무슨 뭐요 이제 이러면 하여튼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치겠으나 서원을 해보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 원래 이 법학도였거든요. 에르푸르트 대학에 법학도에 있다가 그 근처에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됐지.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 그 당시는 성경 전부 뭐 라틴어 물론이고 또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 보고 뭐 또 구약은 히브리어로 보고 뭐 이 세 개 다 달통한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특히 루터가 좋아했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시편하고 신약의 로마서하고. 그 로마서 1장 17절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오직 믿음한 루터이죠. 그래 면죄부 믿음으로 의인은 너는 죄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너한테 죄 없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는 하나님의 법정선은 이게 면죄부사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거잖아요. 오직 믿음. 이건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이미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의인 누가 의인이냐? 오직 믿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주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루터에 관한 이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히 이제 하기로 하고요. 여기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난 직접적인 이제 계기, 여기 면죄부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이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크게, 루터 자신도 그랬고, 루터를 원래 종교 개혁이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야. 요즘 좀 개선해야 안 되나 해서 했는데 너무 심한 이제 핍박이 오고, 또 교황청으로 볼 때는 좀 겁주고 누르면은 찌그러질 줄 알았는데 이게 더 튀네. 이래서 점점 이제 사건이 크게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레오 10세가 카제탄이라는 아주 박식하고 말 잘하는 똑똑한 추기경을 루터를 설득시켜 보내요. 그래서 루터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그 95개당 좀 철회해라. 뭐 그거죠. 철회해라. 근데 루터가 철회하겠습니까, 이제? 그 루터 생긴 인상 봐요. 그 사람이 그 철회할 사람인가? 그러니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만났는데 얘는 벌써 한번 무장 세력을 들고 오는 거라, 카제탄이. 그러니까 루터는 거기 오래 있다가는 잡혀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야반 도주를 했는 거라. 위기를 피했었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레오 14가 보니까 저는 말 안 듣거든. 이거 안 되겠다.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520년 6월 달에 루터를 파문한다는 교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파문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60일 이내 철회하면 봐줘. 유예기간, 관세 90일까지 이제 파문, 유예기간 60일 있어. 60일 이내 네가 철회하면 용서한다. 그리고 60일 이내 철회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고 있는 불온 서적들 전부 소각해. 이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했냐. 그 교황 직서 온 거 하고
교회 법전 사본 대중들 본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걸 불태워버리게. 이제 뭐 막가자 이거죠, 이제 뭐. 뭐, 니 죽기, 내 죽기, 너 이래 버리게. 야, 이래 되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 뭐, 프리드리히 선제국가 문제가 아니고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독일 카를 5세가 이제 곤란이 되는 거라, 이게 카를 5세가. 카를 5세.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샤를르가 되고, 영국처럼 하면 찰스. 독일어는 카를 얘기해. 카를 5세. 5세가 루터에게 압력을 한 거야. 야, 좀 내 채통을 좀 생겨라. 왜냐면 교황하고 이제 맞서야 되니까 곤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카를 5세 또 압력을 받네, 루터가. 여기에서 이제 이 카를 5세 황제에게 보내는 글이 뭐냐. 독일 귀족 크리스찬에게 고함. 독일 귀족,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 황제한테 보내는 호소문인 거라.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알버트한테 물어봐도, 프리드리히한테 물어봐도, 정말 좀 말 안 듣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전부 제후들하고 다 모이는, 독일 전역 다 모이는 보름스 회의에, 보름스 회의에 루터를 좀 불러라. 거기서 이제 뭐, 제후들하고 황제까지 와 있는데,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거 불러가지고 이제, 네가 좀 처리하려고 했는 거라. 근데도 루터가 말 안 들어요. 안 듣고 뭐라 하냐. 나는 성경에 의해서, 혹은 어떤 분명한 이유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양심까지 거스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랬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루터는 언제 암살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독일 의자 하인리 4세입니까? 이 사람이 루터의 가는 길에서 군인을 보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자기 성으로 피신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 성 이름이 바르트부르크. 바르트부르크 성. 독일의 이 부르크 하는 거는 전부 성입니다. 베르크는 산이고, 부르크. 뭐, 프라이부르크, 하여튼, 부르크가 많아요, 지명에. 그 부르크는 보면 다 언덕이 있고, 언덕 위에 성이다. 루터 종교개혁과 루터 탄생 500주년 할 때, 루터 이 개신교, 루터의 흔적 있잖아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도 마찬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이런 쭉 해가지고 어떤 것이 여행 코스가 있어요. 이제. 그 있더라고요. 제가 뭐 가봤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그 루터의 십자로 돌아간 이 십자가 지나간 다음 시간에 이제 하기로 하는데요. 조금 여기서 내가 건너뛰습니다만은 또 빼놓기는 지금 또 안 하면은 다음에 할 시간이 좀 어렵이 싶어가지고 한데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시작한 인물이 루터고 르네상스의 예술적인 천재들이 많잖아요. 그 예술적인 천재 중에 그게 르네상스 3대 거장이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란 말은 이제 빈치 출신의 빈치 마을의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다빈치 또 안경 뭐 체인점 다빈치 다빈치입니다. 예. 뭐 이 사람 생에 대해서 출생부터 뭐 자세하게는 뭐 좀 말할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이제 사생아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낳아놓고 결혼은 자기 엄마가 안 하고 다른 여자가 결혼했던 거예요. 그 사생아로 이제 불우한 이제 삶이죠.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예술가가 있었어요. 그 예술가 밑에 이름 좀 이따 제가 얘기할까요? 한데 스승을 능가해가지고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그림을 안 그렸다 그러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 잘 그려보니까 선생님이 붓을 나빴어.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다빈치 그 르네상스로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서 다빈치는 이제 몇 년부터 몇 년이냐면 1452년부터 1519년. 그러니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17년에 걸고 2년 뒤에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는 프랑스에 초빙받아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안 죽고. 이 르네상스가 좀 자세히 말하자면 르네상스에서도 크게 두 시기로 나눈다 이거지. 여기 이제 귀족적 르네상스하고 귀족적 이상주의적 르네상스. 요게 좀 전반이라면 후반은 대중적, 경험주의적, 즉 르네상스. 요렇게 좀 바뀌게 돼요. 요렇게 바뀌게. 처음에 여기 귀족적 이상주의적 르네상스는 여기는 플라톤의 이상주의를 많이 추종한 사람들. 그리고 메디치가의 그 귀족들이 여기하고 그 피치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메디치가는 아닌데 피치노가 아주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인데 플라톤 학파의 핵심 인물입니다. 플라톤 학파를 메디치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플라톤 사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후반 아닙니까? 15세기. 대중적 경험주의적 르네상스에서는 대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정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라 타고난 천재지. 그래서 뭐 라틴어를 뭐 40살에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면 오원 장성업 비슷하게 있잖아요. 오원 장성업. 그 원래 궁중의 화원도 아니고 술 먹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화가 그린 거 어깨너머 보고 그 그린 건데 조선 3대 화가 아닙니까? 오원 장성업. 좀 그런 타고난 천재. 그래서 이제 이 르네상스 문화 연구에 이제 아주 획기적인 업적을 이룬 대가가 있어요. 요게 이제 야콥, 유식하게 된다. 부르트하르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독일 사람이지. 이 사람이 1860년에 뭘 썼느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학한 책이 있어요. 저한테 번역판이 이제 있습니다. 유명한 이 책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르네상스를 14, 15세기로 보고, 르네상스, 이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정신은 세속적 국가 개념, 신정 정치나 뭐 이상주의적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뭐 그런 국가 개념이 아니고 세속적 국가 개념. 이때 제후나 이 왕의 통치, 이제 국가 이제 이념은 국가 전체를 예술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삶이 전부 예술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르네상시대. 그것도 일리도 있어요. 그 이탈리아 그 중심지 피렌체나 그 도시들 있잖아요. 가보면, 이야, 그때 중세 르네상시대 건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나. 뭐 마을 전체, 도시 전체가 완전 예술품이에요. 예술품으로서의 국가를.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개성 발달을 강조한다. 개인의 명예, 개성을 마음껏 표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탐험. 이 양쪽으로 가지고 하나는 항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발견. 또 하나는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간성 발견.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발견. 중세 때는 뭐 전체적인 특징이 인간이 전부 죄인 아닙니까? 죄인 전부 뭐. 그러니까 뭐 그 개성이 뭐가 있어, 죄인이. 떠들면 전부 죄를 표현하는 건데. 이때. 그래서 이 고전적, 귀족적 이상주의 르네상스, 여기 문화를 꼽힌 게 이탈리아 피렌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거예요. 다빈치인데. 다빈치 가니까 옛날 제 대학 앞에 카페 이거 다빈치 했는데. 이제 여기가 다빈치 볼 때 좀 빛이 나는데 이제 여기가 과거 지향적, 과거 그리스 로마의 휴머니즘 이걸 막 찬양하는 그런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적 인간. 현재적 인간을 발견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게 뭐 과거에 그러면 역사 이야기 잘 말해요. 이때 그거예요. 또 뭐 과거에 현재적 인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다빈치가 참 참신한 말을 했느냐. 샘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물독에 가지 않는 법이다. 물독에 안 간다. 샘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물독에 가지 않는 법이다. 물독은 뭡니까? 고인물이잖아요. 물은 물인데 샘물은 계속 솟아오르고 흐르는 거야. 야, 이거 참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조각도 하고 뭐 동상도 만들고 이 사람이 날개 달린 헬리콥터도 설계했어요. 온갖 기계, 그 당시에 헬리콥터를 설계하고 낙하산도 디자인했다니까, 낙하산을. 낙하산은 뭡니까? 2차 전쟁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때 벌써 디자인했는 거라. 이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가지게 되요. 화가니까 자연을. 근데 중세의 이 인물화도 보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인물화가. 중세 때는. 전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리는데
그것도 검은 테두리를 전부 돌려놨잖아. 그래서 사람은 거의 평면이에요, 평면. 입체감이 별로 없어요, 중세의 그 벽화들을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지. 생생한 현실적인 인간은 잘 안 보인다고.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는 안 그런 거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을 어떻게 보냐.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 열정을 하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자연을 봐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보려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학을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수학이 정확하다. 정확한 수치 나온다.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봐야 되니까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 수학의 논리성과 사실적인 실험성, 실험, 논리와 실험, 이게 근대 과학 탄생의 여명인 거예요. 이 화가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빈치가 해부학을 많이 베로키오, 자기 선생님이 베로키오입니다. 거기서 해부학을 많이 했어요. 아니, 화가가 보이는 그림만 그리면 되지 왜 해부를 왜 하냐. 그게 안 그런 거야. 보이는 것은 표면이지만 그 안에 만약에 사람 피부 같으면 이 피부의 근육 구조가 어떠냐 라는 것을 상세하게 알고 피부를 그린 거하고 그냥 보이는 그린 거하고 깊이가 틀린다 이거지. 근데 근육까지 하는 것도 아예 해부학이니까 근육 밑에 있는 뼈까지 다 해보고 이래서 이 사람 팔이 이렇게 이런 빛을 내고 이렇게 생구나. 여기까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케치 해놓은 게 많아요 보면. 근데 보면 그걸 다 나와요. 사람 막 근육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애기 배었다가 죽은 여인의 자궁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뭐 의사도 알고 말이고 다 해보. 말 있잖아요. 말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치고 달릴 때 그 해부 다 해가지고 근육 모양하고 뼈하고 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연 중에서도 해부학, 자연의 세부, 해부는 세부적인 것. 세부적인 것. 그래서 자주 우리 뭐 책에도 나오고 한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연필 대생 자화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 그린 거 봐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막 정확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최초 인물이 다빈치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연의 구조. 구조야말로 자연의 목적과 의미를 표현한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구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오나르도 이 작품은 안타깝게도 그림은 20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거장이 평생 얼마나 많이 그렸겠어요. 그 당시도 다 먹고 살라고 그린 겁니다. 이제 귀족들이 뭐 좀 내 초상화 좀 그리도 하고 또 뭐 우리 마누라 좀 그리도 이래가 다 그린 거야, 이게. 근데 20점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 몇 점 안 남은 중에 이 걸작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걸작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 이게 지금도 이탈리아 뭡니까? 밀라노에 그 성당, 식당에 있는, 식당 벽에 있는 그림이라. 근데 한 벌써 다빈치가 그릴 때부터 벽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얼마 안 가서 벌써 상하기 시작했던 그 벽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 또 많이 좀 수리했겠지.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더 가보려 했는데 못 가봤습니다. 아니, 밀라노 자체를 못 가봤어요.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이 루브르 박물관에 내가 독일 1년 있을 때 40년 전에, 86년 딱 40년 전에 갔네요. 40년 루브르 박물관 처음 한번 갔는데, 그 루브르 가면 하루 종일도 모자래요. 워낙 박물관인데. 유난히 몇 겹입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인 데가 모나리자거든요. 그것만 다 유리 딱 진열자로, 다른 건 다 그냥 놓주시는데, 유리 진열 딱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요. 몇 겹 뒤에서 보려고 하면 안 보여. 몇 겹에서 몰라요. 그거 사람 제일 많아. 이 모나리자, 그지. 뭐, 스포마토, 뭐, 기법인가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레온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 막, 이것도 요즘만, 이 그림 하나로 막,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최고 거장이 되잖아요. 그 여인의 잔잔한 미소, 눈가, 입가에서 옅은 그림자 뒤로지면서 사라지는 뭐, 여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좌우 대칭을 배경을 좀 달리 해가지고 왼쪽에서 보는 거하고 또 오른쪽 보면 또 여인의 크게 달라진다. 뭐 이런 그 느끼려고 하면 더 가야 되는데 갈 여건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르네상스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르네상스적 감각. 르네상스적 감각이 뭐냐 이거지. 모든 개인이 자기 자신 속에 한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그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적 성취가 개인에게 간직되어 있다. 그 니는 개발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소질에 맞게 이래. 그리고 이제 다빈치는 아까 말했지만 여기 뭐 귀족주의, 이상주의 여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대중적, 경험주의적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고대의 문헌에 있지 않고 자연에 대한 직접적 호소에 있다. 자연에 대한 직접적 호소. 관찰하고 세부까지 보고 그 구조를 읽어내고 그 구조가 뭡니까? 바로 여기 연결되는 거지. 플라톤의 형상, 이데아적인 형상의 구조인 거예요. 이데아 구조. 그게 수학적인 구조고. 그거까지 읽어낸다, 이 말입니다. 배운 건 없어. 그냥 자연에 맞닥뜨려서 본능적으로 딱 그 자연의 배구의 표면, 배구에 있는 그 이면에 신비한 수학적 구조를 읽어낸다. 자연에 대한 직접적 호소. 그래서 그림 물감 표면 밑에 있는 자연의 얼굴을 드러낸다. 외관 뒤에 숨어 있는 사물들의 구조까지 투사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뭐 다빈치가 과학자는 아닙니다. 과학자라면 뭐 에너지, 뭐 중력, 운동량 이런 걸 다 이야기했는데 그 추상 개념까지 말할 그런 가방끈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빈치는 구체적인 것, 개별적인 것에 덤벼들었는데 심오한 발견, 자연이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오직 세부적인 것을 통해서만 자연의 대설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빈치는 화가니까 자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걸 보지만은 사실은 루터는 종교개혁에서 이 개인주의 정신이 그대로 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만인 제사장설인 거야. 모든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건 단지 나의 믿음, 마음만 딱 열면 하나 지도한다. 이게 얼마나 르네상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세속적인 그리스 로마적인 개인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히브리적인 개인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신 앞에 단독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 나의 복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터의 눈에는 사람은 뭐 그리스도의 의가 내 본성 일부에 심겨져 가지고 주입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을 뿐이다. 정가된 의다. 그건 루터가 관찰한, 세부적으로 관찰한 이제 종교 개혁적인 인간이지. 개신교적 인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야, 그래, 이 말은 좀 어때요? 자연의 세부적인 통해서 대자연의 설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 한 사람의 세부적인, 것을 직접 호소하고 관찰하면 모든 사람의 구조를 다 읽어낼 수 있네. 인간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 뭐 르네상스 정신은 짧은 시간에도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인물 루터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예를 들었다 그죠. 근데 이 다빈치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거장이 프랑스 또 초빙 받아가지고 다 먹고 살려고 한 거죠. 가서 나중에 자기 수기 그 일기처럼 쓰는 데는 내가 이때까지 한 게 뭐가 있노? 계속 써놓고 쓰고 딱 하잖아요.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나리자는 그렇게 부유한 귀족의 아내도 아니고 그 어떤 상인의 셋째 마누라를 그린 거래요. 그 이름, 여자 이름이 리자야, 리자. 리자, 리자를 그렸어, 이렇게. 하여튼, 저는 이런까지 다 몰랐는데, 옛날부터 제가 이 서양 미술 중에 최고로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어요. 그 사람 그림을 딱 보면은 뭔가 어떤 그것도 신비한 말로 할 수 없는 신비감이 확 몰아오고 돼서 미켈란조도 물론 뭐 천재죠. 근데 나는 막 무조건 다빈치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다 지금 보니까 이유가 있네요. 많은 책에서 이 세 사람 다 다른 것보다는 딱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표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루터의 십자가 신학,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그걸 독파하려면은 상당히 좀 고대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